일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현재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오전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잠깐 쉬고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은 꼭 밥만 먹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휴식 시간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기도 하는 이 점심시간을 급하게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응답자의 90% 정도가 식사를 15분 만에 끝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업무 시간 내에 일을 좀 더 마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워낙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데스크 포테이토, 데스크 책상, 포테이토 감자 이런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책상 앞에서 감자칩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래도 식사는 뭐라도 좀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문자는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나의 점심시간은 이렇게요. 나의 점심시간은,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식사를 하셨다면 누구랑 같이, 또 식사 시간은 얼마나 보내셨는지, 혹시 식사 시간에 점심 먹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셨다면 또 뭘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점심시간이 있다면, 네, 이런저런 서로의 점심시간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제는 나의 점심시간은 이렇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상 중인 10호 태풍 크로사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오전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규슈 인근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 크기가 중형급이고 세기는 강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15일 오전 일본을 이제 통과를 해서 그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 사이에 동해 먼바다 해상을 이제 북상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16일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러니까 15일 오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울릉도하고 독도 역시 그때부터 16일 오전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가장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동해안에도 강풍이 많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크기는 중형, 세기는 강태풍.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겠군요. 네. 자, 이 밀수입이나 밀입국 등 이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 범죄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이제 1월부터 6월 사이 국제범죄에 관련해서 이제 집중 단속을 벌였고 모두 193건을 적발을 했답니다. 네. 308명 정도 검거를 했고 17명은 이제 구속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73% 증가한 수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거 인원도 한 40% 정도 이렇게 늘었다라고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유형별로 보면 역시 밀수와 밀입국 같은 국경 침해 범죄가 가장 많아서
한 55%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불량품 유통을 비롯한 안전위협 범죄가 22%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범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게 실제로 뭐 범죄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으나 뭐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이제 수사력이 상당히 좀 강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 단속도 벌였고 또 인력도 많이 전문화됐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번 그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해서 그 앞으로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울산시가 이 수소 생산업체와 충전소를 배관으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수소 충전소를 그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 아주 큰 대형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 수소가스를 보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차량 크기도 너무 대형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도심에 이 차량 진입을 불허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제 확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진하기로 한 거는 그 생산 업체하고 수소 충전소를 그냥 배관으로 바로 연결을 해버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산시가 오늘 이제 그 배관에 의한 수소 충전소 수소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가 되는 거고요. 예. 세계적으로도 일본,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제 만약에 실행까지 이제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면 이런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수소차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이런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수소 차량 말하자면 튜브 트레일러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배관을 통해서 네. 충전소에 이 수소를 직접 공급하게 됐다. 그런 사업을 울산시가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경북 상주의 고등학생들이 훈민정음 해례본 이 상주본의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대법원이 지난달 11일에 일단 이게 국보급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실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라고 사실상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유주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배익기 씨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뭐 반대급부도 요구하고 뭐 지금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가가 이걸 어떻게든 좀 빨리 이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한 상태인데 마침 이 상주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명 운동에 나섰다 그럽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저력은 한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한글 만세 운동도 좀 벌이고 있다 그러고요. 네. 이거를 다른 학교라든가 시민 등으로 이제 확산한다는 계획인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좀 호응을 해주면 그러게요. 예, 동참하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이거 개인 소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가 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돈의 이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해서 종자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토종 종자보존 사업을 지원해 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문적인 보관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 이 어렵게 수집한 종자가 뭐 섞이기도 하고 분실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토종 종자 생산하는 농업인 그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 고령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오늘 이제 그 계획을 밝혔는데요.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을 이제 가칭이긴 합니다만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평택시 오성면으로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이제 이전을 이제 하는데 11월에 이제 그곳에 개설을 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장 시설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또 육묘 증식장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야외 체험까지도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 단위로 또 많이 또 견학하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국회 사무처가 이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를 이제 내놓은 거고요. 한 6개월 정도 연구한 결과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공무원 또 새정치 소재의 이제 부처 공무원들, 전문가들 이렇게 다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게 국회 사무처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이게 이제 정책을 이제 기획하는 곳이니까 이제 아마 정책 부서에서 이제 소통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 이제 국회 상임위별로 봤을 때 뭐 어떤 위원회를 먼저 옮기면 좋을까 뭐 이랬을 때 가장 이제 수요가 많았던 게 기획재정위원회였다 그래요. 네. 역시 이건 예산 관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흠. 그 이외에 행안위, 국토위, 법사위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상임위를 이제 이전한 방안과 관련해서 3가지 대안도 좀 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1안은 모두 한꺼번에 옮기는 거, 네. 2안은 13개 상임위원회만 옮기는 거, 3안은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부처 직접 소관하고 있는 7개 위원회만 옮기는 방안 이런 게 예.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란 모두 이전이라는 건 뭡니까? 국회가 다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셈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모든 예. 상임위원회를 다 옮기는 아닌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진 않네요. 예. 네. 자, 전라북도와 전북도 의회가 한비도원전 1호기 이 재가동 허용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역시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0일에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하는 바람에 수동으로 정지를 시킨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재가동을 앞두고 있고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원안위가 지난 11일에 운영 시스템 개선 관련한 이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재가동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인데 네. 이거로는 좀 충분치 않다라고 지금 이제 전라북도하고 전북도 의회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이거 다시 재가동했을 때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즉시 가동 연구 중단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발전소 또 나머지들도 있으니까 그 이상 상황 때 공무원들하고 이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도 좀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달라라고 예. 좀 요구를 하고 나섰네요.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 이 상당수 응답자가 점심 식사를 15분 만에 끝낸다. 이런 얘기를 앞서 나누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지 서로의 이 점심시간을 좀 살펴보자면서 문자 주제를 내드렸죠. 나의 점심시간은 이 지역 뉴스 브리핑 듣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2840님. 낮잠 자고 싶은 시간이 바로 나의 점심시간이라고. 항상 잠이 부족하시다고요. 오수를 즐기시는군요. 6755님은 혼자서 옥수수 2개, 단호박 2쪽 집에서 외롭게 먹었음. 혼밥 하셨군요. 정말 간단하게. 이나영 씨.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휴가라 혼자 일하면서 식사 전 간단히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살짝 해주고 쑥 인절미와 또 여러 가지 요거트로 간단히 식사하고 지금 아이스커피 마시며 전국 일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면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어떤 하루 보내는데 어떤 요령, 팁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완행 씨, 회사 동료와 15분 만에 식사 마치고 이분 정말 15분 만에 하셨네요. 30분간 낮잠을 주무시는군요. 정말 꿀잠이라고요. 오후 식곤증도 없어지고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0949님. 정신없이 볼일 보러 다니느라 점심도 못 먹고 조금 전 들어와서 찐 옥수수로 점심 때우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또 많이 드시네요. 역시 여름이다 보니까. 4994님.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도 장애인분들 식사 도와드린다고 점심은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드셨나요? 아니면 식사 도와드린다고 식사를 거르셨나요? 궁금하네요. 일단 커피 한 잔 선물 드리겠습니다. 6511님, 화물차 몰다 보니 1분이 아까워서
김밥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김밥이라도 그 한 줄조차 편안하게 좀 주차하고 드셔야 되는데 혹시 운전 중에 드시는 건 아니겠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요. 6511님께도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점심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글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 게시판이 옆에 있죠? 그곳에다가 여러분의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울산부터 가볼까요?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입니다. 울산 날씨는 어떤지요? 너무 덥습니다. 너무 현재 더워요. 기온 33도고요. 예. 체감 온도는 35.8도인데 예. 밖으로 나가기 아주 힘들 정도로 정말 뜨겁습니다. 바람도 없고. 네. 아이고, 울산 지역 사시는 분들 참 고생하시는데 자, 그렇게 무더운 곳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체험이 절로 생각나곤 하는데요. 어릴 땐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네. 기다려지곤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공포 체험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울산 태화강 심리대숲에 귀신들이 떠돌아 다니는데요. 귀신이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대숲을 맴도는 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울산 태화강 대숲 남양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그 현장 미리 다녀왔습니다. 아니 울산 태화강 심리대숲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극도의 공포 체험이 가능하다고요? 네, 야경이 아름다운 은하숲길이 있는 이 심리대숲은 연인들에게 사랑받는 데이트 명소잖아요. 그렇죠. 네, 울창한 숲길에서 들려오는 이 삭삭 그 바람 소리는 때론 스산하게도 느껴집니다. 소리만 들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태화강 대숲 남양축제는요. 으스스한 분위기의 대숲을 거닐면서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울산 연극협회에서 마련한 울산 대표 여름축제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축제가 벌써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꽤 됐네요. 네. 어떤 볼거리들이 있습니까? 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호러 트레킹인데요. 대숲길을 활용해서 테마별로 구성된 공포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총 1.7km로 8개의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허은영 울산 연극협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1급 비밀인데요. 코스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는 저희가 대숲속으로라는 테마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기도 했고 대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대숲속으로라는 테마를 잡았고 그래서 공포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빛 속으로, 그리고 주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나머지 한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거는 와서 현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라고 저희가 대숲길에 설치를 조금 해요. 그리고 사람 귀신을 저희가 풀어놓죠. 사람이 주는 또 공포가 크잖아요. 분장을 한 연극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관객들에게 여름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드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어릴 때 저도 이런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아니 회장님이 공포, 어둠, 죽음 이러는데 그 목소리가 더 저는 오싹한데요.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지금 귀신들 나와 있네요. 네. 같이 사진도 찍으셨나 봐요. 네, 실제로 이런 그 분장을 한 귀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호러 트레킹 정말 꽤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미디어 그래픽을 이용한 도깨비 입구를 시작으로요. 낡은 공사장을 연상시키는 폐허 속으로 코스, 낡은 옛 변소에 살고 있는 추억의 귀신을 만날 수 있는 변기 속으로 코스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언제 귀신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암흑 속으로와 주검들이 가득한 주검 속으로 코스도 극강의 공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호러 트레킹은 오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고요. 8명에서 10명이 한 조가 돼 입장하게 됩니다. 역시 밤이군요. 대낮에 뭐 이런 체험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요. 이 심신 노약자들 또 어린 아이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호러 트레킹은 만 6세 미만, 임산부, 노약자, 심혈관계 질환자, 음주자, 애완동물은 입장할 수가 없고요. 이 트레킹 입장 전에 개인 소지품도 따로 보관해 둬야 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 전등기구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애완동물들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즐길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생한 영상과 소리로 입체적인 공포 체험을 즐길 수 있는 VR 호러 체험관이 마련되고요. 동서양 귀신 의상 체험, 호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공포 영화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남양축제는 연극 공연이 더 풍성해졌는데요. 특히 오는 16일 오후 8시 메인 무대에서 대숲에는 도유가 산다라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울산 연극협회의 합동 공연이고요. 소름 돋을 정도의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네. 이제 가봐야겠다. 조이야, 너 어디 가? 태화강 대숲 남양축제에 가려고. 축제!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제 역할은 도유라는 역할이고요. 옥강상제의 아들 역할이고 그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도깨비와 친구가 돼서 태화강 대숲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입니다. 대숲을 지키다는 명분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 그걸 저를 잡기 위해서 저승사자와 저승대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무섭게 약간 남양축제에 맞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입장에서도 겁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서 막 기절할 정도는 아니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즐기시고 싶다면 대숲으로 오세요. 아, 이분 목소리 굉장히 소름 끼쳐요. 네. 예. 아니, 연기자들도 가끔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데, 아, 어쨌든, 체험하려면은 미리 예약해야 되는 겁니까? 현장 티켓팅이 가능합니다. 예.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현장 티켓팅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이 호러 트레킹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대숲 남양 테마관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축제에서 인기를 얻었던 역대급 공포 테마들로 꾸며진 미니 체험관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더위와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이 태화강 대숲 남양 축제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었습니다. 김혜영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3110님, 대구 지금 36도라고요. 그래도 이 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더위를 즐기는 게 어떨까요? 이런 문자를 또 갑자기 주셨습니다. 대구 지역 사시는 분들 정말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네요. 자, 이번에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예, 목포 날씨도 전해주세요. 네, 목포 지역 현재 기온 32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듯이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 외출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온 뒤끝이라 또 후텁지근하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휴가철 맞아서 이 전국 관광지 곳곳에 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목포에도 많이들 찾아가고 있죠. 네, 지난주 목요일 원도심에 위치한 근대문화역사관을 찾았습니다. 네. 최근 근대문화역사관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1,000명에서 1,500여 명이 방문하는데요. 아유, 많군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걸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대문화역사관 입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네. 관광객들은 무더운 여름 소녀상에 양산도 씌워주고 시원한 얼음물도 건네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영익 부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데 소녀상에 사진을 찍으셨는데 네, 지금 시기적으로 한일 관계 민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념을 남기기 위하고 또 우리가 응원의 한 표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었습니다. 뜨거워서 이제 우산 씌워드리고 양산 같이 썼어요. 물 시원한 물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최근 일본 나고야 소녀상 전시회 중단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곳에 가 있는 관광객들은 그냥 단순 여행이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여행을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목포는 개항의 도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수탈을 위한 전초기지이기도 하지만 근대 역사의 비극적인 단면을 목포에 오면 배울 수 있습니다. 예. 목포 여행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보다 도시로서 갖고 있는 역사성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한일 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 역사성 등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됐고 그중 목포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목포는 언론에서도 소개됐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살던 동네, 일본인이 살던 동네로 구분됐는데 비교적 원연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네, 최근 목포가 떠오르는 관광지라는 소문을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또 그 가운데 근대문화역사관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는데 자,
이 기회에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네, 올해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내일 모레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의미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의 가슴 시린 역사를 품은 곳 쓰라린 역사의 흔적이자 근대 건축유산인 근대역사관에는 목포가 3.1 만세운동과 4.8 만세운동을 거치면서 항거했던 역사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대영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 조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이요. 서울에서 멀리서 오셨네. 목포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항구, 하나는 눈물. 그것은 바로 반만년 민족사의 가장 큰 시련기, 일제강점기, 무력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주권과 국토를 상실한 채 36년. 저희가 남해를 돌려고 했는데 작년에 목포가 한때 정치 경제 좀 이슈가 됐던 지역이었기도 하고 또 요즘에 그 일본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교육적인 어떤 목적도 있고 겸사겸사 여름 휴가도 여기서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보게 됐습니다. 와서 직접 보시니까? 일정이 강점기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탈을 많이 당했고 특히 해안 도시라든가 큰 도시를 통해서 일본으로 다 많은 물자가 반출되기도 했고 우리가 일본의 어떤 발달된 모습은 보긴 보되 우리들이 의식을 새로 갖고 일본을 어떻게 대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같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곳은 현재 방영 중인 케이블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알려져 젊은 층들의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역사가 숨쉬고 살아 숨쉬는 현장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근대사, 해양사에 미치고 만난 음식에 미친다. 지난달 목포시에서 추진한 남도,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전한 목포 관광 소감인데요. 예. 이 프로그램은 시에서 숙박비를 지원하는데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참여자 24팀이 지난주까지 목포 시티 투어와 자유여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포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걷고 보고 느끼는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경남 창원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학생들과 찾은 사회복지사 설미정 씨는 목포 자연사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목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미정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근대와 현대가 뒤섞여 있는 미묘하게 매력적인 곳이죠. 100년 전부터 지금 현재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애들하고 지금도 만나면 보물섬 이야기를 하는데 해저유물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700년 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 이제 침몰해가지고 그 침몰한 거를 발견해서 그대로 하나하나씩 다 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도자기부터 백까지 다 끌어올려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다시 또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해저유물 전시관이랑 목포 근대 역사가 1, 2가 정말 좋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거나 사람들하고 같이 왔을 때 여기가 시작점이구나, 여기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봤어가지고 저희들은 감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국도 1호선의 시발점이 목포입니다. 이처럼 목포에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는데요. 근대역사관, 적산가옥 등 일제강점기 유물들이 잘 보존돼 있는 살아있는 제2의 독립기념관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객은 1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했는데요. 관광을 하려면 우선 교통이 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목포에는 서울에서 바로 연결되는 KTX가 있고 인근에는 무안공항이 있어 최근 떠오르는 여행지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신안천사대교가 노인대에 이어 특히 다음 달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고 맛보는 여행도 좋지만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목포 여행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 네, 김대영 리포터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우리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3시 34분이 됐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의 점심시간은 오늘 점심시간은 이런 문자 주제로 0714님은 임신 막달이라 속이 안 좋아 점심시간 제 맘대로예요. 11시도 됐다가 2시도 됐다가 아기 나오면 그마저도 없겠지요? 라고 하셨고
장영애 씨, 건강검진 후에 죽을 먹었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 2561님, 이 살림병 해충 막기 위해서 한 달 중에 20일은 집사람이 준비해준 김치 도시락을 트럭에서 먹으며 하루하루 순찰 중입니다. 이 재선충 방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는 이런 문자까지 보내오셨네요.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나의 점심시간은 관련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시 35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폭염이 참 심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륙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밀양은 36.1도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폭염 경보의 기준인 35도 이상인 곳도 김해, 의성, 양산 등 수두룩합니다. 서울은 34.5도, 부산도 비슷한 34.7도의 높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이 기온은 볕을 가리고 통풍이 잘 되는 백엽상 기온이기 때문에 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에서는 훨씬 더 높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염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도 낮 최고는 서울과 세종 35도, 전국은 28도에서 35도의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밤에도 25도 이상이 유지되는 열대야도 계속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량이 좀 많습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은 요란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 이 제주도 산간 지역과 더불어 우리나라 내륙 지역으로도 오후부터 밤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후 시간 중부 내륙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방 경상북 동해안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 때문이고 한편 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할 텐데요. 동해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광복절인 목요일 오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이 크로사에 동반된 구름대의 가장자리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5도, 습도 46%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서해대교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었고요.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송악나들목부터 3km 정체입니다. 서해대교 건너 서평택 나들목 부근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직분기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작업 구간에서 정체가 되는데요. 서울 방향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 5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하고 있고요. 오산 일대 3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부산 방향은 청주에서 남이분기점까지 작업으로 정체가 되고요. 서울 도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후에 시민 열린마당까지 2개 차로 이용한 행진이 예정돼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군 당국에 예인돼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감찰 조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했다가 올해 5월 2.4%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증가했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줄었습니다. 아베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영원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입니다. 예, 이 제주의 이슈가 정말 많은데 최근에 또다시 이슈거리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면적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작지만 이상하게 이슈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주 신항만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는 이슈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제주 신항만 하면은 글쎄요, 이게 지난번 저희가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 좀 다뤘는데 제주항을 넓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에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12곳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했거든요. 네. 제주 신항만인 경우에는 2조 8천억을 이제 투입을 해서 오는 2040년까지 이제 완공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상당히 큰 국책 사업이 될 텐데 앞으로 20년쯤 남았어요. 그러면 이곳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인지요? 지금 제주시 쪽으로는 크루즈가 이제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대형 크루즈 선박을 한꺼번에 4대 이제 접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여객부두도 이제 여기로 한 대 이제 모으게 됩니다. 네. 또한 관광객 400만 명을 항만을 통해서 이제 유입을 시킨다는 계획이거든요. 또한 저 항만 배후 부지가 있는데 82만 평방미터를 확보해서 여기에 상업, 문화, 관광이 복합된 지구로 만드는 등 해양 관광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신항만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대형 맞습니다. 크루즈가 과연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자, 그렇죠. 어쨌든 그 배후 비지도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주 신항 구축되면은 제주의 그 모습도 많이 변하겠어요? 지금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네. 신항만이 건설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제주 시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 제주도가 신항만 개발하면서 할 경우에 사업 효과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3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조 원 정도 이제 된다고 하고 네. 취업 유발 효과도 2만 9천 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들 장밋빛 전망이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이 제주항을 바다로 더 확장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대규모 매립은 불가피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매립 면적이 보면은 128만 3천 평방미터. 이게 규모가 잘 상상이 이제 안 되실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 안 그려집니다.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섬 하면 아시죠? 마라도. 네, 마라도 면적이 30만 평방미터거든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마라도의 4배보다 좀 더 큰 면적을 이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보통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여기 마라도의 4배 면적이 굉장히 큰데 제주항 매립은 본격적으로 이제 된 건 일제 강점기 때고 지금의 모습이 탄생한 거는 70년대 이제 80년대 이제 제주에 또 탑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매립을 하면서 지금 규모가 됐는데 탑동 매립 당시에 굉장히 제주도가 또 이슈가 됐거든요. 매립을 하면서 정치권이 또 엮이기도 했고 대규모 반대 운동이 그 당시 80년대 후반에 일어났는데 반대 주민 운동이 일어난 시발점이 바로 여기 탑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신항만 건설하는 것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일 텐데 도민들도 그렇죠. 다 좀 찬성하시는지 도민들의 여론도 반영된 사업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민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 문제점이 많다고는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이제 부상하거나 하진 않고 아직은 환경 단체를 이제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둘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환경 단체 입장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 신항은 안 된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앞서 이렇게 대규모 매립사 마라도 4배 면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7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때 탑동 매립 당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들고 있는데 네. 공사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땅을 팔아서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겼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들이 아닌 개발업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있는데 탑동에 와보신 분들한테 바람이 좀 세거나 특히 겨울철에는 파도가 굉장히 높게 되는데 월파 피해가 매일 일어난다. 겨울철에는. 이게 좀 문제점이 이만저만 아닌데 제주 신항 매립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매립 범위가 또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넓거든요. 그러니까 월파 피해를 입을 지역이 더 늘어난다. 이게 환경단체 입장이고 아까 이렇게 크루즈 선석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정 해군기지도 이제 민군 복합향을 하면서 크루즈 이제 선석을 확보를 해뒀거든요. 또 다시 선석 4개를 이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제주 신항만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강정 해군기지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강정 해군기지에 이제 크루즈 다니게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게 또 추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무용지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시작 단계부터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앞서 크루즈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건 명분이고 핵심은 또 이 대규모 매립이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주민들 뭐 환경단체의 입장만 지금 전해 주셨는데 그 반대하는 주민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입장이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은 그런 입장은 나온 건 없고 제주도도 뭐 환경단체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뭐 반박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직은 않지만은 제주도가 이 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원더십 개발, 제주 원더십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또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의 이번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추진은 한다. 추진은 의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면 또 이슈가 되고 또 논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제주 김영훈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밖이 무척 덥죠? 뭐 역시나 뭐 지난주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더 덥죠. 오늘 아주 덥다고 하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제주 신항만 건설 관련된 제주 지역의 이슈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또 제주도로 우리 땅 예술 기행을 떠나신다고요? 네, 뭐 우연하게 또 그렇게 되네요. 이 서귀포와 이중섭 화가에 얽힌 이야기 기대됩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 화단의 뭐 영원한 별이고 또 국보급 화가였던 이중섭 화백의 그 서귀포 생활, 또 그분의 절친 중의 절친인 그 구상시인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일본인 아내와의 그 애틋한 사랑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거리도 만들어져 있고 이중섭 미술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996년에 이중섭 거리가 조성됐고요. 이중섭 기념관도 그때 생겼습니다. 1997년에 이제 그 고택을 구입해가지고 이중섭 화가 부부가 그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집을 빌려 살았는데 그 머물던 고택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택을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해놨고요. 전시관으로 개관된 게 2002년이고 2004년에 여러 그 미술 작품들을 기증받아가지고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바로 이중섭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화백들도 참 많지 않으십니까? 네네. 이중섭 화가가 활약했던 시대가 이제 1940년, 50년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한국 미술의 어떤 르네상스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보면 이중섭 화가 또 뭐 김환기, 장욱진, 백영수, 김병기, 이쾌대
또 뭐 최영림, 문학수, 위용국 화가 등 아주 쟁쟁한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셨고요. 네. 이분들이 나이가 되게 뭐 한두 살 차이 뭐 비슷한 이러셔가지고 연배시군요.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셨고, 그다음에 또 뭐 문인들 중에도 구상시인 아주 각별하셨고, 네. 김광균, 황순원, 김광섭 이런 분들과 다 친분이 두터우셨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조예가 없는 분들도 이분들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저도. 예. 예. 뭐 이분들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예,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중섭 화가는 1951년 1월부터 51년 12월까지 11개월 동안 그 서귀포에서 사셨어요. 네. 그 서귀포 고택에 가면은 좁은 방의 어떤 벽면에 그 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섭 화가가 직접 지은 유일한 시인데요. 네. 요 시를 먼저 한번 감상해 보고 이야기를 또 계속. 제가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소의 말 이중섭.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치다. 앞서 이중섭 시인이 서귀포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보냈다고 작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작품은 소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역동적인 네, 몸짓하고 예. 또 이제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그런 소의 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삶은 참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이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중섭 화가가 평양 정주에 있는 오산 고등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여기에 이제 김소월, 백석 이런 분들이 이제 백석 시인 이런 분들이 이제 선배셨어요. 네. 근데 그 백석 시인의 그 시 중에 절간의 소이야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천년이 이런데요. 짧은 시인데,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는 소는 인간보다 영해서 10걸음 안에 제병을 낫게 할 약이 있는 줄을 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시거든요. 영하다라는 게 이제 영적인 영적이다. 그렇죠. 예, 이런 의미인데. 네. 그래서 이 시를 아마 이제 이 시의 영향을 좀 받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그러네요. 해봅니다. 예, 네. 소의 말 앞서 들으신 시가 또 이렇게 묘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서귀포에서의 그 이중섭 화가의 삶을 좀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그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를 떠나서 가족들이 또 일본으로 이렇게 네. 떠난 이후에 그 헤어진 상황에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종이에 잉크펜으로 이제 그린 건데, 보면은 바닷가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이제 아이들이 네. 개를 잡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아마도 이 당시에 네 식구가 밥상을 맞이하고 이렇게 매일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분의 삶을 보면은 원산에서 활동하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화단의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아마도 이제 없고 그 일이 없으니까 전쟁 중에 피란 시절이라 하더라도 제주도는 뭐 전쟁의 참화가 좀 비껴간 곳이고 해서 아마 두루두루 그 산책도 하시고 여기서 뭐 그림도 몇 점 안 그리셨어요. 2점밖에 안 그리셨는데 그래요. 그런 정도로 그 상당히 행복했던 그림 그런 그리는 시절이 것도 아닌가. 일이라고 여기셨나 봅니다. 그럴 수도 이곳에선 있는 정말 거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신 게 아닌가 스트레스가 싶어요. 없이. 예. 그러면 작품 하나를 또 감상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 작품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남덕 여사라고 그 일본인 아내이신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중섭 화가가. 예. 근데 이분한테 보내는 그 엽서글이 굉장히 많은데 어쩜 이렇게 그 아내를 사랑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가 아니라 이제 엽서글이 있습니다.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이 아고리는 머리가 점점 더 맑아지고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너무도 자신감이 넘치고 또 흘러넘쳐 번득이는 머리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끝없이 훌륭하고 끝없이 다정하고 나만의 아름답고 상냥한 천사여.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주어요. 화공 이중섭은 반드시 가장 사랑하는 현처 남덕 씨를 행복한 천사로 하여 드높고 아름답고 끝없이 넓게 이 세상에 돛을 새김해 보이겠어요. 자신만만 나는 우리 가족과 선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로 새로운 표현을, 위대한 표현을 계속할 것이라오. 내 사랑하는 아내 남덕 천사 만세 만세. 이런 엽서를 좀 받고 싶어요. 예. 그럴 자격은 없겠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술 활동을 하셔서 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이 점이 참 존경스럽네요. 근데 이분은 아마도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어떤 예술가의 의무로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민족 의식도 굉장히 투철하셨는데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올바르고 당당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한국이 낳은 정직한 화공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아내는 이제 일본 이름 야마모토 마사코라고 하는 분인데 일본 그 유학 시절 문화학원이라고 하는 아주 아방가르드하고 진보적인 이런 그 미술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후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쪽 동지네요, 두 분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나누시지 않았나. 아니 아까 아내를 사랑하는 걸 예술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게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서 그것을 작품으로 이렇게 녹여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데요. 네, 의문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서귀포의 그 이중섭 거리는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섭섬과 문섬이 바라다 보이는 그 자구리 해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중섭 화가 그 그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는 그 문화예술공원 거쳐가지고 정방폭포 방면으로 가는 그 4.9km 거리에 그 올레길이 있어요. 여기 올레길 6코스라고 하더군요. 겹치는데 이중섭 화가가 산책했을 만한 뭐 이 길, 여기 많은 조형물들 그리고 뭐 여러 경치 공방들. 보는 코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앞서 있습니다. 구상 시인과의 특별한 인연도 있다고 해서 구상 시인의 시 작품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낭독을 못해드린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